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이제 FSD도 테슬라만 쓰는 것이 아니라 토요타도 쓰고 포드도 쓰고 오는 날이 온다라면 이거는 폭발적인 이윤율 성장성들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전형적으로 빅테크 기업이 나아갈 길이라는 거고 테슬라가 지금 가고 있는 마이크로칩 100% 자기 내재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운영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 운영체계 있고 FSD가 되는 차가 있고 전기차긴 한데 그냥 카 엔터테인먼트 이 정도만 있다면 어떤 차를 사겠습니까? 이건 소비자의 선택은 물어보나 마나예요. 그럼 포드는 FSD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전략적으로 테슬라 걸 가져와야 된다는 거고 지금 구글이 왜 떼돈을 봅니까? 근데 이건 영업이익률이 거의 90%에 가까워요. 저는 사실은 테슬라의 독주가 언제부터 시작되냐 바로 부터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쭉 들어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만 가만히 있으면 테슬라는 잘 올라갈 수 있다. 최근에도 지금 이스라엘 문제가 생겨갖고 또 이스라엘 갔다 오고 지금 뭐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머스크를 비롯해서 이제 좀 몇 가지 리스크들은 또 좀 문제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크게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리스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일론 머스크 리스크 있는 거 맞고요. 두 번째가 이 상하이, 그러니까 중국, 차이나 리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수익률 변동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일론 머스크가 없었으면 테슬라는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일론 머스크가 없었으면 뭐 스페이스X도 있을 수 없는 거고 일론 머스크는 대단한 혁신가라는 건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에서 동의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되게 이번에 전기에서도 나와 있지만 욱하는 성질이 있는 거잖아요. 좀 마약 같은 걸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 조울증 같은 형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욱하면서 트위터에다 쓰게 되면 이것들이 또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사회적 문제가 누적되면 여러분 보셔야 될 것들은 미국 정치권이 싫어합니다. 유럽의 정치권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계열에 있는 유권자들도 싫어해요. 그러면 그 브랜드에 대한 거부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판매 리스크인 건 맞아요. 예를 들면 나는 테슬라 차 사고 싶은데 일론 머스크 싫어서 안 살래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큰 리스크고 심지어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수치적으로 테슬라를 많이 샀어요. 에너지 친환경 뭐 이런 것 친환경이라든지 뭐 기술 혁신이라든지 민주당을 만들었고 또 공화당 지지자들은 에너지 뭐 위기 뭐 이런 거 부정하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음모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요즘은 공화당 쪽 사람들이 테슬라를 많이 사기 위해서 일부러 저러는 거다. 뭐 이건 그냥 여러분 웃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 정도로 여러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발언 실수를 하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도 영향이 있고요. 자꾸 규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가 이제 차이나 리스크죠. 뭐 이 차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하고 자체 테슬라가 갖고 있는 리스크라기보다는 미중 갈등의 리스크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할수록 테슬라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이 공장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고 상하이 공장만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돼요. 가장 큰 자동차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이미 앞섰거든요. 그러니까 패신저카 시장에서는 미국보다 더 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판매량, 신차 판매량 기준으로 볼 때. 이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가장 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뺏긴다든지 판매량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큰 리스크죠. 사실은 차이나 리스크가 가장 큰 기업은 애플이죠. 애플이 차이나 리스크가 가장 크죠. 애플은 우선 생산도 90%를 넘게를 중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생산을 90% 넘게 중국에서 하고 있고 판매도 20%가 넘게 판매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날아가 버리면 이번에 엔비디아 성장률 엄청나게 좋았는데 영업 성장률 다 좋았는데 전망이 좋지 않았잖아요. 왜 그래요? 중국에 더 이상 칩을 수출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엔비디아는 우회 경로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중국 시장을 우리가 떼놓고 세계 경제를 논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글로벌 넘버 1이 되고 싶어하는 기업은 중국 시장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강화되는 것을 일론 머스크가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줬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 전개해봐도 그걸 되게 불안해하잖아요. 자기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지만 러시아하고 친한 중국에서 직접 호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나서 작년 2월에 나고 나서 2달 있다가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합니다. 방문하고 거기 전개 가면 가서 각서 쓰고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대만하고 중국 문제 나오면은 대만에다가 스타링크 제공하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 중국에서 계속 불편부당한 어떤 압력들을 받게 되면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중국 정부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잘못했다가는 한 칼에 그러한 권위적인 국가에서는 테슬라가 판매 금지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상하이 공장 문 닫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땅도 그것이 중국 공산당 땅에다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임대한 겁니다. 땅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가장 손해를 보는 기업은
테슬라가 아니고 애플이니까. 그리고 우리도 고려해서 자꾸 너무 갈등 국면으로 가지 말아라. 완화 국면으로 가라.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도 빨리 평화협정 맺어라. 욱하는 사람이 이쪽에서는 되게 냉정하네요. 왜냐하면 기업의 이윤하고 관련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빨리 전쟁 멈춰라. 평화협정해라. 러시아가 제안한 안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자기가 계속해서 한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도 지금 흔히 말하는 이 팔레스타인 쪽에다가 스타링크를 대준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싫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번 갔다 온 거잖아요. 물론 이제 반유대 뭐 발언에 대한 오해의 여지도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이스라엘 한번 갔다 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치적인 환경도 기업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국 리스크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많은 부분 이제 주가 부분에서 이제 펀다멘탈을 볼 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테슬라의 펀다멘탈을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요번에 이제 프라핏 마진이 줄어든 것도 그거잖아요. 판매 가격을 어쩔 수 없이 낮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시경 경제 환경에서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이럴 때는 판매 가격을 낮춰야 된다는 것은 프라핏 마진을 손해를 봐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혁신을 통해서 생산 비용을 낮추더라도.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규 모델을 만들 때는 어마어마한 흔히 말하는 우리가 KPX라 그러죠. 카펙스, 그러니까 이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근데 일론 머스크가 요번에 얘기했죠. 큰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프라핏 마진이 줄어들었다. 마찬가지로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죠. 첫 번째가 AI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 자율주행 FSD 쪽으로 해가지고 도조 컴퓨터라든지 여기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거시경제 환경에서도 하고 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흔히 말하는 프리캐시가 되게 많거든요. 현금 자산이 되게 높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이 200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볼 때 여러분 토요타하고 폭스바겐은요 빚이 1000억 달러예요. 회사 부채가. 그래서 되게 전환할 때마다 배터리 공장 만들고 다 이게 부채거든요. 테슬라는 다 부채 없이 테슬라는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이 부채 없이 자기 돈으로 프리캐시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프리캐시에서 많은 부분이 어디 들어가냐면 AI 부분에다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 사이버 트럭을 양산하는 양산 체계에 또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프로핏 마진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25,000달러도 초기에는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하죠. 그럼 이거는 프로핏 마진을 낮춥니다. 그러면 또 실적 발표할 때 분기별 실적 발표하다 말 때마다 테슬라의 프로핏 마진이 요동칠 수밖에 없고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럼 또 여기에 투자자들이 실망을 해서 플럭투에이션, 순간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분기별 올해 같은 경우 가장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1, 4분기 실적 발표하고 2, 4분기 실적 발표하고 3, 4분기 실적 발표하면 주가가 내려갔어요. 생각보다 이익률이 안 나오니까. 생각보다 이익률이 안 나오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트위터에다가 CFO가 뭐라고 썼냐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하이 웨이브를 그릴 때도 있지만 로우 웨이브를 그릴 때도 있는 거고 테슬라는 현재 이 로우 웨이브 국면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워낙 앞으로 수익률을 높여내기 위해서 KPX 투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KPX 투자 때문에 이익률이 낮아지는 것 이것도 일시적인 위기일 수는 있죠. 이걸 잘 조정해야 되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왜 멕시코 공장 안 있냐 그랬더니 자기 2008년하고 2009년이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연준이 이자율을 높인 것뿐만이 아니라 혹시 경기 침체로 완전히 갈까 봐. 경기 침체로 가면 자동차 시장도 그때 여러분 뭐 했습니까? 2008년하고 9년 뭘 얘기한 거냐면 일론 머스크가 그때 GM하고 크라이슬러가 파산했어요.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 파산한 걸 갖다가 오바마가 구조조정이 해가지고 도와준 거잖아요. 도와줘서 겨우 살린 거잖아요. 그러니 경기 침체가 오면 자동차 시장 전체가 죽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가팩토리 멕시코를 져서 생산량을 좀 더 놀린다든지 또는 여기다가 현금 다 써가지고 은행에다가 빚을 져야만 하는 이런 상황 가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신중하게 좀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더 실망을 한 거죠. 거시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니 테슬라의 미래가 안 좋을 수 있겠구나. 근데 사실 이번에 인도 공장 뭐 이제 거의 딜이 확정된 것처럼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기가팩토리 멕시코를 안 줬다는 건 뭐냐면 지금 그래서 25,000달러를 벨린 공장에서 생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거꾸로 25,000달러의 양산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벨린 공장에서 나오더라도 이것이 뭐 100만 대, 200만 대씩 뭐 연 생산량이 25,000대를 내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2030년 목표가 연간 생산량이 2천만 대란 말이에요. 2천만 대가 결코 모델 3나 모델 Y나 모델 S나 모델 X에서 나오지 않아요. 저가 차량에서 나와줘야 된다는 거. 저가 차량이 최소한 1,000만 대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1,000만 대 만들려고 하면 이건 벨린 공장 확장한다고 해서는 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가팩토리 멕시코 빨리 만들어야 되고 인도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그럼 또 인도 공장 지려면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고 기가팩토리 공장이 이제 건설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이러다 보면 이 공장을 2개를 동시에 짓거나 공장 하나 더 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공장 3개를 만약에 짓는다라면 이것이 프로핏 마진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일시적인 프로핏 마진 하강 국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착착 전체 세계 시장을 재편하기 위한, 여러분 1년에 토요타가 파는 신차가 900만 대가 안 됩니다. 근데 1위예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목표가 뭐냐면 2천만 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시장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궤도로 갈 거라 보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른데 이제 캐시 우드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 테슬라가 1000만 대를 생산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는 저는 600만 대로 예측을 했었는데 저는 그것도 한 500만 대로 줄여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 속도라면. 근데 500만 대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600만 대가 이제 현대차 수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500만 대, 600만 대 정도가 2026년 현실적인 수준이다. 왜? 기가팩토리 멕시코 공장도 연기됐으니까.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은 테슬라의 독주가 언제부터 시작되냐 바로 2026년부터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500만 대를 찍어낼 때. 네, 500만 대를 찍어낸다라는 것은 이미 램프업 구간, 양상 구간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저가도. 그럼 양상 구간에 들어가면 이윤율이 되게 높아진다는 거고, 프리캐시가 되게 많아진다는 거고, 그러면서 공장들을 지어도 이윤율 하락을 그렇게 받지 않는다는 거고, 그러면서 공장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시장을 쓸어버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 그때 되면은 FSD도 버전 12에서 버전 13으로 가던, 버전 12가 베타를 떼던 대단히 높은 수준, 거의 100%의 완성된 자율주행 수준을 만들어낼 거고, 또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지만 또 하나의 우리가 오늘 얘기하지 않은 것은 옵티머스죠. 옵티머스라는 이 테슬라 로봇, 테슬라 로봇이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자동차 FSD를 쓰고 있습니다. FSD가 열심히 합하면 옵티머스도 실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동일한 AI를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내가 움직이고 멈춰야 되는 것, 손이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FSD 실력이 그러니까 버전이 높아지면 옵티머스의 버전도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옵티머스도 빨리 진화할 수 있고 옵티머스가 시장에 출시되는 그 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2016년, 2017년이면 이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에서 옵티머스는 몇 년도에 나오냐? 그것도 내년이면 나오냐? 그랬더니 우선 일론 머스크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개발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코멘트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다만 옵티머스는 FSD하고 자율주행과 동일한 기술로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해달라. 이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러니까 2026년 정도가 옵티머스가 시장에 나오는 시기라고 보고, 그때 되면 또 하나의 또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테슬라는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프로핏, 그래서 저는 테슬라의 프로핏 마진만을 보고서 실적을 평가하는 월스트리트의 인베스트 뱅크들의 기본적인 평가축들이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프로핏 마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가 어디다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거고, 그럴 때마다 이것이 양상 구간을 들어갈 때마다 정확하게 약속된 대로 두 자릿수의 프로핏 마진율로 기록해 주는 것.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이제 서비스 부분이 계속해서 커진다라는 건, FSD가 커지면 여기에서 리커링 레비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월 99달러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자동차가 많아지는 것, 그리고 이것이 중국 시장으로까지 확대되는 것, 이 정도 되고 옵티머스에서 판매가 테슬라 공장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외부 공장에 쓰여지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2025년 정도라고 좀 보고 있는데, FSD가 베타를 띄게 되면 포드 같은 경우에는 그건 2,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테슬라의 FSD를 미국에 있는 유력 자동차 기업하고 같이 거기도 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 판매하는 거군요. 네,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겁니다. 마치 인텔 컴퓨터를 판매해서 삼성하고 LG가 노트북 만드는 것처럼,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기를 같이 쓰는 것처럼, 이제 FSD도 테슬라만 쓰는 것이 아니라 토요타도 쓰고 포드도 쓰고 오는 날이 온다라면, 이거는 폭발적인 성장성들을, 이윤율 성장성들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기술 기업, 빅테크 기업이 나아갈 길이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국면들이 25년, 2006년부터 저는 등장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고, 그때부터 펀다멘탈은 대단히 좋은 펀다멘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상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댓글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던 거를 한번 좀 여쭤보면은, 다른 자동차 브랜드가 왜 테슬라 FSD를 갖다 쓰겠냐, 내가 자기가 개발하지,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 왜입니까? 슈퍼차저를 왜 갖다 쓰겠어요? 그 방식을. 지금 우선 테슬라가 갖고 있는 그 12,000개의 미국에 있는 충전소를 같이 열어서, 레인지 앵사이티가 사실은 한국은 땅이 좁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몇 번 가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출퇴근하는데 200km면 충분하거든요. 자주자주 충전하면 되죠. 충전소가 많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갖다 쓰고 있죠. 근데 여러분, 포드는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멈췄습니다.
매각했죠. 그 회사를. 그러니까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하나도 1도 투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토요타 뭐 하고 좀 있죠. 뭐 닛산이 하고 있겠습니까? 수주키가 하고 있겠어요? 혼다가 뭐 협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율주행 뭐 현대는 하고 있지만 안 하고 있는데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투자하는 방식이 다 레이드하고 라다 방식이에요. 웨이모가 하고 있는 방식들이잖아요. 이건 웨이모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거고 크루즈 지금 사고 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완성이 된다라면 테슬라의 FSD하고 하드웨어 4만 받아들이면 똑같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해볼 만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거를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에 자동차가 주차장에 100대가 주차가 돼 있는데 한 지금 10대가 테슬라예요. 그럼 사람들이 10대 갖고 있는 사람들 뭔가 사람들이 나 쳐다봐 주는 것 같고 쿨하고 힙한 것 같고 잘 나가는 사람 같고 트렌디한 사람 같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근데 100대에서 100대가 다 깔리면 다 테슬라야. 여러분 자동차는 네트워크 효과가 없어요. 직접적인 네트워크 효과가 없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라는 거는 나는 A를 갖고 있는데 B, C, D, E가 나랑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나의 밸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근데 내가 자동차 테슬라 갖고 있는데 테슬라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동네에서 다 아줌마들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내가 특이한 걸 안 갖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테슬라는 어떻게 밸류에이션 할 것인가? 2천만 대나 팔 건데 이걸 여러분들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애플 아이폰들 많이 깔려 있어요. 근데 아이폰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아이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도 아이폰 나도 아이폰 그러지 않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아이폰 갖고 있고 제 대학 다니는 조카도 아이폰 갖고 있어요. 근데 저도 아이폰 갖고 있는데 대학 다니는 조카 아이폰 쓰는 거 보면은 제가 정말 많이 부끄러워요. 정말 저건 다른 디바이스구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앱을 어떻게 구가하는가에 따라서 저희 어머니 거 보면 왜 아이폰을 갖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왜냐면 카카오톡하고 유튜브밖에 안 하시거든요. 그냥 저가의 안드로이드 폰 갖고 계시지. 왜 그걸 굳이 자식 쫓아한다고 그러실까? 왜? 소프트웨어를 잘못 운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즉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여기에 결합되는가에 따라서 하드웨어의 밸류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네. FSD가 되는 차와 FSD가 되지 않는 차. 그리고 테슬라도 지금 생태계를 열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앱스토어 같은 걸 열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칩들이 점점 100%로 가까워지면 마이크로칩이 100% 되어야 제어가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자동차 OS 시대가 옵니다. 자동차 운영체계. 네. 왜? 자동차 운영체계를 지금 뭐 소프트웨어를 하면 뭐예요? 부품을 제어하지 못하는데. 부품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부품을 100% 제어해야 진정한 운영체계가 오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지금 가고 있는 마이크로칩 100% 자기 내재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운영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지금 애플카라든지 뭐 구글카 이런 거 쓰는 게 운영체계입니까? 나의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미러링 하는 거지. 그렇죠. 미러링은 운영체계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예를 들면은 센트리 모드, 테슬라에서 요번에 만들어냈던 거죠. 그 뭐냐면은 대기 모드인가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장보러 들어갈 때, 주차하고 들어갈 때 얘가 차를 주변을 감시하잖아요. 감시해가지고 예를 들면 누가 흔히 말해서 문콕하고 갔다. 그러면 바로 알람이 오는 거죠. 저에게 알람이 와가지고 저기 문콕하는 사진도 찍어놓고 빨리 가가지고 대처하라고. 자, 여러분 문콕을 실시간으로 저에게 정보를 준다. 한다라는 건 뭐냐면 얘가 저의 것을 가드 모드로 계속해서 이 차에 대한 컨트롤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로 영상 찍는 것만으로 아니라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니라 저의 차체의 반응이 온 거를 얘가 감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치고 갔다. 이런 걸 감지를 하는 거고 이러면 그걸 가지고 또 연결을 해서 차주에게 메시지로 보낸다. 이런 것까지 안에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운영체계로 가는 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운영체계가 완성되면은 아파트 주차장에 100대가 100대를 테슬라라 그래도 사람들은 서로 다른 예를 들자면 버전과 소프트웨어와 뭐 어떤 차량은 예를 들자면은 부동산 업체에게는 호객 노노가 앱이 깔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은 모든 아파트가 시세가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뭐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자동차의 익스피리언스,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궁극으로 가기 위해서는 2천만 대를 팔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다른 모델 특이한 걸 찾게 돼 있거든요. 자동차는. 그런데 테슬라를 쓸 수밖에 없는 거는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근데 저 차는 보니까 전기차긴 한데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어떤 거 사시겠어요? 사람들이 똑같은 전기차라도 소프트웨어가 있는 운영체계가 있는 거하고 또 운영체계가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뭔가 다른 차 타는 느낌이 들어요. 이때하고 그냥 전기차긴 한데 껍데기만 전기차인 거지 안에는 운영체계건 뭐건 뭐 소프트웨어도 없어요. 그러면 이 차를 사겠냐고요. 포드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럼 포드는 FSD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빌려와서 운영체계 빌려와서 보세요. 삼성하고 LG가 스마트폰 시장을 어떻게 이렇게 크게 LG는 이제 나가 떨어졌지만 삼성이 키웠습니까? 구글이 안드로이드 줬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글하고 그런 협상 관계하고 협력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FSD를 준다는 건 뭐냐면 장기적으로 운영 체계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테슬라가 뭐 모든 시장에 전 세계에 테슬라만 남겨두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은 구글이 왜 떼돈을 봅니까? 애드로이드 운영 체계는 없고 구글 플레이라는 앱스토어를 자기네들이 가져가면서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수익을 30% 먹는 거잖아요. 테슬라도 당연하게 FSD의 구독료에 $99 주고 팔면은 포드가 그 중에 반은 30%는 우리 달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있는 차와 없는 차는 판매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진짜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테슬라를 싫어하시더라도 자동차 운영 체계 있고 FSD가 되는 차가 있고 여기에는 전기차긴 하거나 한데 그냥 카 엔터테인먼트 과거의 의미에 이 정도만 있다면 어떤 차를 사겠습니까? 이건 소비자의 선택은 물어보나 마나예요. 그러려면 여기에서 차별화를 없애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략적으로 테슬라 걸 가져와야 된다는 거고 테슬라도 전체 시장 점유율을 100%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00%는 먹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줌으로써 여기에서도 리커링 레비뉴, 매달 정기적인 매출을 발생시켜서 전체 매출을 늘려고 근데 이건 영업이익률이 거의 90%에 가까워요. 그렇겠죠. 네, 소프트웨어를 준 거니까 한번 제작 비용은 여기 들었고 그럼 영업이익률이 90%가 넘는 것들을 지금 깔아놨는데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매출은 대단히 급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때 되면 어마어마한 기술 기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를 이제 완성차 업체로만 보니까 얘네가 이걸 왜 팔아? 그다음에 사는 사람들이 이걸 왜 사셨어라고 생각하겠지만 테슬라는 완성차 업체임에도 동시에 또 하청도 할 수 있는 이 기술을 팔아서 또 남겨 먹을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열어서 가야만 더 넓은 시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테슬라한테도 좋고 그다음에 다른 회사들도 내가 돈을 이만큼 투자해갖고 테슬라 정도의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가면 좋겠지만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사서 쓰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브랜드들은 이 기술을 그냥 사다 쓰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서로가 윈이 될 수도 있다. 한번 이제 거의 다 여쭤본 것 같은데 또 추가적으로 하나 좀 여쭤볼 게 머스크가 테슬라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뭐 스타링크 하고 뭐 위성 쏘고 그다음에 뭐 로켓 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쪽도 테슬라의 뭔가 미래 전망, 주가 이쪽이랑도 좀 연관이 되나요? 우선은 지금 스페이스X는 지금 비상장된 기업 중에서는 가장 기업 가치가 높죠. 그 다음 2위가 오픈 AI고 3위가 틱톡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스페이스X는 사실은 역사적인 기업이죠. 왜냐하면 가장 스페이스X가 뭐 목표가 화성을 가던 뭐 화성에 기지를 건설하건 이건 전 두 번째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기술력으로 볼 때는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들었다라는 것. 이것이 혁명적인 어떠한 우주 시대를 열어냈던 거고 흔히 말하는 스페이스 이코노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지금 중국이 지금 이거 쫓아오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죠. 재사용 가능한 로켓. 그래서 지금 이 팔콘 9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씩 발사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싹 쓸어버린 거거든요. 일주일에 2번이라는 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거 보셨어요? 유튜브 영상에 1분인가로 압축해놔갖고 그 우주 쏘는 거 기지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1분으로 압축해놨더니 처음에는 하나 올라가고 한 10초 있다 하나 올라가고 그러다가 지금은 거의 막 뿌뿌뿌뿌 올라가던데요. 일주일에 2번 발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 적재에서 뿌릴 수 있는 게 위성이 40개, 50개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스타쉽이 올라가면 이제 400개씩 뿌리는 거죠.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러니까 위성 쓰레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 띄우고 있는 것 중에 스타링크라는 거를 일주일에 한 번은 스타링크만 자사 거만 띄워요. 그 스타링크가 일주일에 40, 50개 깔리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 네, 지금 몇천 개잖아요. 4천 개가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8천 개인가 7천 개인가를 모두 띄우는 게 뭔데 이거는 여러분 고궤도 위성이 아니라 저궤도 위성이에요. 지금까지 위성은 고궤도를 띄웠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못 띄우니까 일주일에 2개씩 발사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1년에 한두 개 띄우는 거니까 고궤도 위성을 하면은 2개 정도만 띄우면 지구를 커버리지를 합니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습니까? 네, 넓게 커버를 하는 거죠. 저궤도는 커버리지가 되게 작죠. 근데 고궤도의 단점이 뭡니까? 위성 통신에서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났던 것이 고궤도 위성이 아니라 스타링크를 쓰면서 엄청났던 거잖아요. 러시아는 고궤도 위성을 쓰고 있었는데 고궤도 위성은 뭐냐면 이쪽에서 예를 들면 인터넷이 없는 데서 적군을 발견을 했어요. 적군을 발견해서 통신을 해줍니다. 여기다가 고궤도 위성까지 갔다가 다시 포격부대에게 통신을 하면은 포격부대가 자 이제 쏘자 그러면 그 사이에 적들은 움직인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는군요.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뭐 실시간 통신인 건 안 돼요. 근데 저궤도 위성은 바로
우리가 인터넷 쓰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속도예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5G는 아니고 4G 정도인데, 물론 이제 5G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계획은 일론 머스크가 밝히고 있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갔다가 바로 오면은 거의 실시간으로 적군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거고 포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스타링크는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다. 눈과 귀가 없이 전쟁할 수 있느냐? 전쟁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스타링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자, 이 얘기를 우크라이나가 얘기하는 순간 군인들이 전 세계 국방부가 스타링크 안 샀겠습니까? 다 샀죠. 우리나라 군대도 아마 샀을 거예요, 국방부도. 왜? 만약에 북한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안 했으면 좋겠지만, 전쟁을 하게 되면 북한에 인터넷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궤도 위성을 언제 쓰겠어요? 저궤도 위성의 효과를 봤는데 다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계약하자 그러면 테슬라가 그러면 10배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부터 계약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테스트도 해보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군대들이 지금 다 스타링크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 그러니까 뉴스 중에 하나 뭐냐가 일론 머스크가 밝혔죠. 드디어 스타링크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지났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 스타링크의 결정적인 단점은 피자판 크기의 안테나가 필요해요. 피자판 크기요? 안테나. 네네네. 피자판 크기의 안테나가 필요하니까 사실은 제가 쓸 수는 없죠. 제가 그거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받았을 때요? 네. 받아서 써야 할 때 이만큼 돼야 된다고요? 네, 안테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뭐 우산 하나씩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거라서 개인이 쓰기에는 되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부착을 하는 것을 일론 머스크는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데 자동차에도 그래도 우산만한 거 들어가는 건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 피자 크기만한 거. 라이다보다 훨씬 큰데요. 그래서 지금 근데 퀄컴에서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 있는 스타링크 칩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퀄컴에서 스페이스X의 그 계약을 받아서 피자 크기의 안테나가 아니라 스마트폰 크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 있는 안테나 모뎀 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만들어진다라면 저는 뭐 기술에 대해서는 낙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지는 몰랐지만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하게 통신 시장에도 들어올 수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밀도가 수도권에 집중된 데는 굳이 뭐 스타링크를 쓰지는 않겠지만 미국이라든지 땅 넓은 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충분히 스타링크의 수요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반 대중들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정도 칩 크기라면 자동차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들이 실시간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실시간으로 도조에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도저히 어떻게 연결되냐면 FSD로 찍었던 녹화했던 것을 내가 와이파이 지역에 주차를 해놓을 경우에 업로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로드 해가지고 어쩌다 한 번인 거죠. 네, 어쩌다. 왜냐하면 그 계약서 쓸 때 와이파이 지역에 주차했을 때는 업로드 한다는 건 데이터 공유한다는 건 주차를 해야 FSD를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긴 조건이기 때문에 FSD를 쓰기 때문에 FSD가 항상 도조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스타링크를 쓰게 된다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인터넷타에서 즐겁게 뭐 쓰겠지만 결국은 OS가 되려면 인터넷과 연결이 항시적으로 24시간 7일 동안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이 좋거든요. 차의 안전도를 위해서. 그러면 이것이 도저랑 연결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차량이 흔히 말하는 커넥티드 카가 구현되는 거잖아요. 저쪽 100m 앞에 가고 있는 다른 사람이 몰고 있는 테슬라가 보고 있는 데이터가 100m 뒤에 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공유된다는 거죠. 안전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게 모든 자동차가 병렬 컴퓨터인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야 자율주행 기능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안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100m 앞에 가던 차가 도로 밑에 움푹 파인 거를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제어를 못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자동차가 울컥했어요. 네. 근데 뒤에 줄 수 있는 거죠. 가다가 여기 홀이 있다. 그러면은 조심하는 거고 우회할 수 있는 거고 뭐 사고가 났다 뭐 이러면은 급제동할 준비를 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모든 컴퓨터들 그러니까 자동차들이 모으고 있는 데이터들이 도조하고만 연결될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와 자동차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24시간 7일 동안 인터넷과 연결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스타링크하고의 연결 가능성들이 존재하는 거고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4,000개 올라갔다고요? 네. 이제 쏜 만큼만 다시 쏘면은 네. 원하는 거 완성되는 거네요. 네네. 근데 거기서도 끝내지 않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은 이게 또 과부하가 걸릴 테니까 또 더 써갖고 더 많이 이용하게 하고 뭐 계속 하겠죠. 나중에 되면. 근데 재미난 일은 많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거를 떨어뜨리려고 쐈어요. 저 로켓을. 얘네들이 무슨 능력을 갖고 있냐면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기지에서 소프트웨어로. 네. 그것만 우크라이나 전쟁 동안 1000몇 번이 일어났어요. 그 대단히 많이 러시아에선 격추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스스로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가 피하는 거. 왜냐하면 그런 소프트웨어 제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워낙 많이 지금 7, 8천 개가 지구를 돌게 될 경우 여러분 그런 거 요즘 뭐 뉴스에 있어요. 뭐 특히 미국의 뉴욕타임즈라든지 애틀란틱이라든지 이런 뉴스를 보면은 지금 지구를 그려주면서 인공위성의 숫자 떠 있는 거를 이렇게 그려주면 진짜 먼지처럼 다 싸고 있습니다. 이게 스타링크예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제어하지 않으면 서로 충돌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제어가 되는 거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도 4G에서 5G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그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스타링크가 차지하게 될 인류 역사에서 시장 규모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화성 가기 위한 자금을 위해서 스페이스X를 텔레커뮤니케이션 컴퍼니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별의 별 돼서 돈을 다 벌고 있군요. 뭐 배터리에서도 벌고,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로도 벌고, 이제 뭐 자동차도 팔고 대단합니다.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좀 알아봤고요. 전기차 시장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전기차가 생각보다 보급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들의 시선이 많이 있어서 이제 오늘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 들어봤을 때 아무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2026년 2025년이 넘어가면서 26년 정도 되면 정말로 큰 파워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 견고하게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약간 낮은 파고를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책 쓰고 계시잖아요? 네. 언제 나오나요? 빨리 써야죠. 네. 또 테슬라 책 완성되시면 또 저희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깊은 인사이트 저희와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 트렌드를 뺀 내년 트렌드 전망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어떤 트렌드도 IT 트렌드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티타임즈가 준비한 2024 IT 트렌드 강좌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2024년은 챗 GPT를 만든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이 모든 기기, 모든 서비스에 스며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LLM이 스마트폰 이후 최대의 하드웨어 전쟁, 인터페이스 전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2024년, 우리는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야 할까요?